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수면 부족으로 발음이 새는 게 2배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엄청 신경 써서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한 2번 정도. 네. 왜냐면 평상시 2배 이상의 집중력을 제가 발했거든요. 안 그러면 평상시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의해야 됩니다. 잠을 많이 못 주무셨다고요? 예. 네. 마구 셀 수 있습니다. 발음이. 그리고 말을 김은지 기자가 길게 하면 저 혼자 잘 수 있어요. 뭐 평상시에도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늘 특히 더 유의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런 기사였어요. 뭡니까 고용 세습 논란 처음 불거졌을 때 식당에서 일하고 목욕탕 일하고 그리고 이용사들이 어떻게 정규직이 되냐 이런 문제 제기를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보수 정치인들도 했죠. 그때 때를 맞춰가지고. 네, 말씀처럼 정규직의 자격이 무엇이냐라고는 숙고해볼 만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중소기업 중에 여력이 되지 않아서 기업 복지를 원하는 만큼 못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보수는 항상 복지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기본권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그때 베풀 수도 있는 은혜. 네, 저 굉장히 철학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보편적 예.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해서는요. 보수는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건데요. 불우이웃의 관점에서 그렇죠. 접근하는 예. 겁니다. 예. 시혜적 관점이라고 예. 볼 수 있을 텐데요.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최소한은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사회적으로 이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도와주는데 일단 내가 여유가 있고 다음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기업도 그런 차원에서 복리후생을 했었거든요. 이런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직원이 행복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거에는 돈 주면 당연히 일해야 돼. 그렇게 접근했다가 기업 논리로 봐도 직원이 행복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윤이 좋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보수는 아직도 이런 복리후생에 관한 영역 예를 들면 이것도 여전히 복지와 비슷한 관점에서 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할 수만 있다면 직장인들에게 매일의 점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밥 잘 먹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들도 당연히 구성원으로 그분들에게 안정적 취업 여건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네, 특히 식사는 숙련도가 더 중요한 직종인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보수야당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고용 세습이라는 용어로 프레임을 만든 것은 저는 효과적인 정치 공세였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밥 해주는 사람이 왜 직원이야? 라는 말을 자기들끼리 스스로 말을 해버림으로 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여당도 야당도 이 국면에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어떤 정당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모두 동반 하락해서 이 생각이 나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 말을 하니까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죠. 이제 세상이 변했거든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우선 협의하게 되는데요.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과 한강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또한 남북은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즉 JSA의 비무장화를 위해서 초소화 병력, 화기 철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JSA 남북 지역 자유 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뉴스 이제 계속 나오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JSA가 만들어진 애초의 취지로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는 완전 비무장 지역으로 설정했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화기도 다 내보내고 또 중요한 것은 특히 지난 첫 번째 판문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서로 넘고 넘었습니다. 네. 월경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걸 일반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걸 그렇죠. 민간인들이 굉장히 포토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거기에 엄청난 모두 좀 따라하고 관광객이 싶은 예. 아마도 다음 달부터 가능해질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많이 오겠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왔던 북한 측 건물 그걸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이제 누구나 예. 예, 이제 긴장 완화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전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지역에서 옆으로 쭉 이어진 비무장지대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가 첫 수습됐다. 지금 뭐 지뢰대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유해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뢰 제거 작업을 말씀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습된 유해가 두 구로 추정됩니다. 특히 인식표가 함께 발견돼서 누구인지 이름이 나왔는데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박재권 2등 중사, 그러니까 현재로는 병장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군 유해 발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전사자 해외 전사자 송환 이거 우리가 참 약한 분야입니다. 여기에 최강자는 미국이고요, 사실. 네, 예. 꽤 많은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또 워낙 해외에서 전쟁에 많이 참여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죠. 근데 그 이 보수 정권 우리가 군사 정권하고 보수 정권 오래 겪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항상 강조하던 게 군사 안보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사 정권 보수 정권 시절에 이 군사 안보 분야가 그러면 예를 들어 사병의 복리 후생이 좋았냐 또는 뭐 퇴役 군인들의 보훈이 좋았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비리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원래 보수가 강조해야 되는 가치인데 자 DMZ에서 유해가 첫 수습됐다는 거 하나 있고 68년 넘는 세월 동안 처음으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오랜 세월 거기 방치돼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뉴스가 아직 크게 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곧 나오겠죠. 그 다음 달 1일, 다음 달 해봐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NLL 일대에 북한의 해안포가 폐쇄됩니다. 예, 해안포 사격이 중지되는데 이게 이제 남북 문제 할 때마다 NLL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고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대선 때도 나왔는데 여기에 북방 한계선 일대 평야 수역을 조성한다고 남북 군사 합의서에 되어 있거든요. 네. NLL을 북한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고 대신에 NLL 일대 평화 수역을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 말은 남북 합의했으니까 우리가 거놓은 NLL을 북한이 인정한 셈이 된 거거든요. 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이게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NLL 자체를 북한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게 사실 일리 있는 게 휴전 협정에는 없는 선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유엔사가 임의적으로 그어놓은 선이라고 예. 보면 될 텐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국제법상. 왜냐하면 휴전 협정 때 사실은 이 모든 게 그어졌는데 요건 휴전 협정 상관없이 나중에 그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도 이 군사 정권 시절이나 그 안보에 가장 강력했다고 주장하는 또는 보수 정권 시절에 NLL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NLL이 마치 한국 전쟁 직후부터 계속 문제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NLL은 DJ 정부, 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우리 내부의 보수에서 문제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문제 제기인데 어쨌든 북한이 인정하지 않다가 그 NLL 문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는 거죠. NLL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NLL을 일대 평화 수역을 조성한다에 합의를 했으니까요. 예. 그 중요한 지점인데 아직 짚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했고요. 자, 다음 수는요. 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전체 감사 결과를요 처음으로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가면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2,100여 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한 내용입니다. 적발 내용 중에는 경미한 회계 실수도 있긴 하지만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원장 사공구처럼 써온 유치원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제차 리스 비용을 쓴다던가요. 다단주점 사용뿐만 아니라 해외 항공료 구입과 면세점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국 사립 유치원 4,200여 곳에 대해서 연간 2조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 한 곳당 연평균 4억 6천만 원에 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오늘 3부에 나옵니다. 직접 나와서 설명을 들어볼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치원을 우리는 혹은 교육 당국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네, 학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초학교. 근데 유치원 원장님들은 이걸 학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신들이 영리 목적으로 우리가 그 대입학원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확실히 학원인데요. 거기는 국가 예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인식을 쭉 갖고 있다가 갑자기 학교처럼 그 정상이죠. 왜냐하면 국고 보조금이 사실 운영비 절반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죠. 돈을 많이 주니까 2조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정상인데 이분들은 아니 나는 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국가 기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야?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한 번도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마른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국가 보조금을 받긴 하지만 우리는 학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대응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계속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반응만 나오거든요. 네, 계속해서 경미한 회계 실수가 더 많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물론,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 더 많겠죠. 더 많긴 하겠는데 그리고 그 유치원 원장님 전원이 다 불법 저질렀다, 범죄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일부 사례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학부모들이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초중고는 뭐 맨날 비리를 저질러서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국고가 쓰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는 못했던 건데 못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왔던 학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본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공공성이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아, 왜 나를 족쇄냐? 나는 장사하고 있는 건데 나는 사기업인데 교육 사기업 이 정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자, 요 이야기는 자세하게는 저희가 3부에 교육부 총리가 직접 나오시기 때문에 그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요. 그래서 공공성 강화하는 방안도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20년 3월까지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이 정부 대책에 반발해서 집단 후원이나 폐원을 시도할 경우에는 경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분기점이 온 것 같아요. 예, 그 유아교육 관련해 가지고 공공성이 어떻게 강화되냐 이게 정부가 잘 대처하면 공공성이 크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잘못 대처하면 엉망진창이 되죠. 예. 네, 물론 내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 1,000개도 확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네. 공영성 강화 방향이 확실히 맞긴 맞습니다. 그 방향을 모두들 원하긴 하죠. 예, 모두들 원하긴 하는데 그렇게 왜냐하면 이분들도 예, 탄탄하게 쌓아온 그간에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쌓아온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분기점이 와 있다. 이 국면을 잘 넘어가서 유치원 원장님도 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손해를 입지 않고 상생하는 방안을 잘 찾아내면 국공립과 사립이 좋아질 수 있겠죠. 예, 정부 실력이 이제부터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요. 네,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될까요? 네, 이제까지 압수수색 영장도 워낙 안 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압수수색도 90%가 나온다는 압수수색도 안 나왔는데 예, 거꾸로였습니다. 90%가 기각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것보다 더 단계가 높은 인신 구속영장은 과연 나올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혐의의 중함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과연 나오겠는가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월요일날 다뤄야 되는데 제가 월화를 국제영화제에 초대를 받은 바람에 영화인이신가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졸지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 국제영화제에 참여하느라고 그런 경우 봤습니까? 잘 못 보셨죠? 예. 국제영화제에 참석하시는 거요? 아니요.
라디오 시사 진행자가 국제영화제 초대를 받아서 그날 받으러. 그래서 월화는 제가 이 뉴스를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저도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보자면 기각될 것 같다. 네.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예. 전례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압수수색 영장조차도 기각되었던 바가 있기 때문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 예. 세세한 항목들을 따질 의미가 있겠는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법부가 이 사안을 대응하는 어떤 자세 태도를 보면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각시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 물론 생각합니다. 임민성 판사는 최근에 처음으로 온 영장 전담 판사이기 때문에요.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는 관련이 없는 판사이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장 판사 이상들 간부들급이 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사법부는. 예, 심지어 현직 대법관도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장 판사가 중앙간부 정도 되는 직급인데 그분이 그 소위 자기 상관들의 분위기들이 이러한데 그걸 반하게 그 조직에 그러니까 이게 그 죄를 따지기보다 이게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듣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머리에 먼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지금. 그래서 관련 뉴스는 많이 나옵니다만 과연 구속이 되겠는가? 네, 구속영장에 쓰여 있는 혐의 등이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0개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투명하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영장에 청구된 임종원 그 전 차장 관련해서는 뭐 검찰 진술을 하지 말아달라고 증거인멸 혐의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소위 대포폰을 사용했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서 이건 구속 가능성이 뭐 높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의미가 있겠는가 그게.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기사 하나 더 있긴 하네요. 아, 네. 한겨레가 계속해서 가짜뉴스 공장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에스더 기도 운동회가 보수단체 20여 개를 만들어서 2012년 총선 등 주요 정치적 시기에 아스팔트 구구 활동을 했다라고요. 보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댓글만 온라인에서 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직접 집회도 나갔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단체 이름을 명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댓글을 다는 것도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오프라인에 나가는 것도 돈이 되는 겁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개를 만들죠. 보통 자기가 시민단체 활동하고 싶으면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시 이 단체는 2012년에 김용민 씨 반대 선거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분들이 그분이었군요. 아,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하나가 아니라 막 10개, 20개를 만드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다뤄봐야 되겠네요.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되신 이후에 통화하기 힘드네요. 네. 아이, 별 말씀을요. 자, 전화 주세요. 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예, 예, 회계사도 회계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죠. 예, 예, 공인회계사. 예, 예.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아이, 별 말씀을요. 예, 자, 우선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재판부 이전에 원래 예. 뭐 국정조사하자, 예, 법관 탄핵 소추하자, 예, 그리고 또 특별재판부 이 세 가지 정도 방안을 얘기했었는데 예, 예. 국회 국정조사야 이제 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이외에는 성과가 없었으니까 그건 큰 네. 의미가 없는데 예. 법관 탄핵 소추는 안 하고 특별재판부만 합의가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선은 법관 탄핵 소추는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논의를 뒤로 미뤄둔 겁니까? 이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도록 헌법에는 근거가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 70년 동안 법관을 국회에서 탄핵한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도는 했었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지 이제 탄핵 소추를 하려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좀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요.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고 아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알겠습니다. 라는 판단이고요. 네, 가능하면 또 삼권 분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사법부에 사실 관여하는 것은 사실 가장 최소한으로 관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재판부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그 박주민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논의인 걸로 아는데. 예, 박주민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는데 주장은 제가 맨 처음 했습니다. 제가 8월 1일 날 예. 8월 1일 날 제가 원내대표로서 발언을 그때 했어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된다고. 그거 인정 기억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법안은 박주민 의원님이 내셨죠. 네. 예, 그렇게 했는데 누구 공이 더 큽니까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큽니다. 자, 그런데 특별재판부라는 게 뭐냐면요. 예. 이제 법원이 통상적으로 사건이 오면은 이제 기소가 돼갖고 사건이 오면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배당을 해가지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면 이제 일단 국회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예. 이 여러 가지 독립성이라든가 이 상당히 제 식구 감싸기의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법부에 독자적으로 재판부에 맡겨놓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영장 전담 법관 또 1심, 2심 이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 사건에 관해서만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서만 재판할 수 있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재판부입니다. 그렇게 1심, 2심 재판뿐만 아니라 영장도 요 사건 한해서는 영장 심사를 다른 판사가 하게 하자 이런 취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만 제외하고는 다 특별히 임명한 판사로 하여금 이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자.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법관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법관으로 구성하지 않고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된 사람 중에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는 변협, 대법원장, 시민단체 이렇게 대략 그렇게 정해진 지금 걸로. 박주민 의원 안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의원님 안은 저희는 그 이제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좀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열린 자세로 협상을 할 때 저희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제 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 법이 통과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이 법에 찬성하도록 해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가능한 한 이제 자유한국당이 원칙적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상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일부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은 뭐 자유한국당만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야 사당이 합의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자유한국당은 위헌적 발상 혹은 뭐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이제 알겠고요. 그 외에 자유한국당이 왜 반대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어제는 좀 왕따 당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김성태 대표가 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3당이 오랜만에 야권 공조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시 교통공사 고용세습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같이 요구를 해서
이제 어쨌든지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였고 야권 공조를 오랜만에 했는데 불과 3일 만에 또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민주당 주도로 사당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소유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여야 사당이 이렇게 같은 몫을 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왜 여기서 빠졌을까요?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소간에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민주당이 또 이 문제를 좀 주도를 해가지고 야사당 여야 사당이 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 자체가 뭐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았겠죠. 여당이 주도해서 싫어한다. 그런 면도 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런 것도 없잖아요.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일들이 대부분 지금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는 시절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예. 있긴 하겠습니다. 예, 여하간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왜냐하면요 국회에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법안 소위를 먼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법안 소위가 운영되는 관행은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법안 소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하. 게다가 지금 법사위원장이 여성계 의원인데 판사 출신으로 예, 이 그런 것도 있고요. 사법부 농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 대단히 뭐랄까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예, 진행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법사위 예,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설득하고 있고요. 지금 뭐 우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서울교통공사에 국정조사도 요구를 했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특별재판부 설치도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같이 양당이 거대당 등이 양쪽에 서로 받아들여서 뭐 소위 빅딜을 하도록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터를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요. 그러면 사법농단 관련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행동을 하고 마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요. 네. 뭐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탄핵 소추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예. 이런 거로 더 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걸리겠죠.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태 대표가 사실 어제 뭐 원내대표들 3명이서 또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다음 주 중으로 뭐 지금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다 처리를 해서 이 정의를 세우는데 좀 국회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국민들의 바람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 예. 아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뉴스타 출신이시니까 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이 지금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리고 아마도 뭐 내일 새벽이면 나오겠죠 결과가.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예. 뭐 반반씩이나 보십니까? 네, 저는 반반. 저는 좀 인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굳이 얘기하라면. 예. 굳이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십니까? 사법부가 어쨌든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것이고요. 어쨌든지 지금 국정농단 이 사법부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 한 분을 보냄으로 해서 면피하겠다 이런 인식도 있을 수 있다?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검찰에서 오랫동안 뭐 많은 혐의들을 좀 적시를 하고 한 것으로 아는데요. 예. 그분을 만약에 기각했을 때 올 그 후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담이 될 것이다. 여기서 또 기각시키는 게 예. 워낙 관심사가 됐기 그리고 때문에. 이제 뭐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서 네. 뭐 범죄 구성 요건을 보는 거죠. 그리고 범죄가 제대로 소명이 됐는지 또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등을 가장 핵심으로 볼 텐데 증거인멸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건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네. 뭐 그동안 또 증거인멸 하려고 하는 몇 개의 또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법농단 사건이 아니라 일반 사건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일단 그렇게 예, 판단하시는데 변수는 이제 절반이라고 보신 이유는 이게 사법농단 사안이고 사법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안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대표님이 맞으면 맞다고 다시 연결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타박하느라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주가가 이상하죠. 갑자기 떨어지고 미국도 갑자기 크게 폭락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 이 경제 코너를 한 번 더 합니다. 네, 최백운 교수님 스튜디오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도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고 근데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는 뭐 그 IMF가 얘기했듯이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은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미국도 주가가 폭락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금 사실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먹잇감이 미국 경제인데요. 그 미국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못 나간다고 보수 언론이 계속 얘기해왔죠. 예, 예.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부진하다 보니까요. 비교는 안 하고 예, 미국이 비교는 잘 안 나가니까 잘 나가는 거로 알려졌다 보니까 미국이 하고 접근이. 근데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는 좀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교수님이 또 말씀드리고 미국에서 싶은데. 공부하셨으니까. 예, 제가 뭐 강의도 세계 경제라는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문 분야입니다 여기가. 먼저 이제 올해 이제 2.9% 성장률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전망하고 있잖아요, 미국이요. 교수님이 근데 그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숫자가 좀 줄었어요. 그렇습니까? 이제가 더 많아졌고. 근데 이 2.9% 예. 성장률에 대한 좀 먼저 좀 잠깐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 금융위기 이전에 한 20년 이상 동안에 미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3.3%였었습니다. 아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예. 근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한 번도 3%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아하. 그만큼 미국 경제가 체력이 좀 약화됐다는 얘기고요. 올해 2.9%는 2015년도에 2.9%하고 이 두 개가 최고인지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올해 2.9%의 상당한 부분이 좀 이제 착시 효과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규모 감세를 했잖아요. 지난해 연말 올 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재정 효과로 인해서 그다음에 재정 투입도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고요. 재정 효과로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들 추산해 보게 되면 최소한 0.4에서 많게는 0.7% 포인트 정도는 이 재정 감세 효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거의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 효과는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는 2.9% 중에서 한 3% 이상 부분은 이제 이게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경제가 싶고요. 실질 성장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내년에 이제 IMF도 2.5%로 이제 하향 조정한 배경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효과가 이제 없어질 테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한 2.5%, 2.4%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의 성장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것도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이 고용 사정인데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9월달 기준으로 3.7%입니다. 이게 완전 실업률 고용 아닙니까? 그럼 완전 고용보다 더 과열된 상태입니다. 더 과열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많이 고용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재정 투입이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됐을 때 하는 건데 경기가 그러니까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인데 불구하고 계속 재정 투입하다 보니까 이게 과열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과열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고용할 필요 없는 사람까지 고용한다는 의미인가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굉장히 이제 수요가 이제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예. 이제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원래 완전 고용이라는 것이 0% 실업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5% 전후가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의 실업률이라고 보는데 예. 근데 그 정도로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예. 이직하는 기간이라든가 혹은 뭐 자기가 쉬고 싶어서 쉬었다든가 뭐 그런 정도가 된다고 보고 예. 그렇죠?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다 고용된 걸 완전 고용이라고 보면 한 4점 몇 프로까지는 4.5% 정도는 예, 이제 되게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고용이라고 보는데 보는데 그 그거보다 이하로 더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좀 과열된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3.7%가 53년도에 1953년도 11월 달에 3.5%를 기록한 이래 가장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만 보게 되면 굉장히 고용 상황이 그렇죠.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경제 이제, 성장률 플러스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 예. 미국은 좋아. 이렇게 계속 보도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실업률을 보게 되면요. 9월 달에 3.6%입니다. 실업률만 보면. 예. 실업률만 그러면 보면요. 우린 좋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완전- 얘기냐면은 완전 고용인데요. 실업률이 이제 충분히 현실을 반영 못 한다 이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고용률이라는 지표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고용. 근데 고용률을 보게 되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61.2%입니다. 고용률이. 예. 9월 달에요. 예. 근데 미국이 60.4%뿐이 안 돼요. 우리보다 낫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업률이라는 것이 우리가 3.7%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3.6%가 많은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구직 활동하다 포기한 사람들이 여기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률도 미국은 그러니까 60.4%뿐이 안 돼요. 물론 미국은 16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15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하는데 그 차이가 조금 있지만은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고용률이 높습니다. 높고요. 거기다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도 여전히 한 2.9%포인트가 한 3%포인트 가깝게가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이 그러니까 고용률이. 충분히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을 함으로써 물론 이제 고령화 효과도 있지만 이탈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게 잡히지만은 예. 고용이 충분히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건 아니다. 예상보다. 미국도 예, 그렇다. 그렇다는 얘기죠. 분석을 자세히 보면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임금 증가율도 보게 되면요. 예. 9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이제 중간 임금층들의 임금 증가율을 보게 되면 3.5%가 올라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예.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보게 되면요. 근데 이게 금융위기 이전에 최고치가 한 4.3%였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전체적인 취지는 올해 내내 미국은 경제가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못 나가냐고 얘기해 왔는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니다. 회복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예. 말씀이죠. 그게 그러면 지금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데에 어떻게 터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동안에 미국이 돈을 엄청 이제 투입했잖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돈을 투입하면 우리도 성장률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한 8조 달러까지 투입을 했었어요. 예. 금융회사를 살리려고요. 예. 그러다가 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는 연준의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의 자산이 한 3조 5천억 달러 이상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돈이 더 이제 새로 투입된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일부는 그러니까 실물 부분으로 예. 경제 활동으로 들어갔지만은 예. 상당 부분이 글로 안 들어가고 예. 이게 자산 시장, 주식 시장이나 주택 시장으로 부동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국가로 돈이 이제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러니까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예.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한 거죠. 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물 부분이 일자리가 많이 건강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지만이 경제가 기초가 이제 체력이 튼튼한 건데 그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돈이 그러니까 적게 이동하고 예. 상당 부분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올라갔는데 자산 가격 상승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상위 한 10% 이내로 국한되져요. 그거보다 더 적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나 넓게 보더라도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 그러면 이제 신용을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신용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예. 회수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걸로 만들어진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예. 말씀하신 내용을 100% 이해는 못했는데 큰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얘기하면요. 예. 가계 소비 지출이 그러다 보니까는 임금이 여전히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보다 충분히 안 오르다 보니까 예. 가계 소비 지출액이 금융위기 이전 추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한 5.7% 한 8천억 달러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낮은 상태입니다. 미국도 예. 돈을 안 그러니까 쓰고 있네요. 덜 쓰고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쓸 여력이 없는 거죠. 돈쓸 여력이 없다. 충분히 임금이 인상이 안 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기업 투자 비중도요. GDP 대비 그러니까 한 17%도 안 되는데 16.9%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19.9%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한 3% 낮죠. 기업 거기도 투자가 그러니까 충분히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이제 그 경제지하고 보수들이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미국 경제를 끌어와 가지고 지표들이 좋다라고 네. 얘기가 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미국 주가가 떨어지자 교수님이 나와서 그거 아니라고. 자 봐라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하고 쭉 설명하셨어요. 요는 억지로 만들어낸 억지로 만들어낸 그 수치들이 있는데 그건 내년이면 빠질 것이고 그리고 그 돈들이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갔다가 그것이 이제 그런 거품이 빠지면서 미국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가도 거기 영향을 받아서 같이 떨어지는 면이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특히 선진국들의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 구성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자산 구성을 여러 군데다 이렇게 하듯이 분산해서 하듯이 나라별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하면은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주가가 폭락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은 그 손실을 이제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팔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셀코리아가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 내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서 빠져나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제지들이 있어요. 보수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주가를 지금 하락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외국인 자금들의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매도 저건데요. 매도인데 우리나라 주가는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거의 연동성이 굉장히 한 70% 이상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상황은 사실 미국과도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싸우고 있죠. 그렇죠. 이 두 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우리 주식시장도 경기가 거품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현금화하고 이런 과정이군요. 그렇죠. 미국 그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말은 처음 듣네요. 근데 교수님처럼 말하는 분이 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겉에서 보고 싶은 것만 아니면 충분히 이제 내부 사정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는 혹은 우리 경제를 때리기 위해서 그걸 좋은 면만 끌어와서 그렇죠. 내부 상황을 충분히 또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1초밖에 안 남아서 얘는 그래요? 다음 주에 드셔야겠습니다. 최백연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립 유치원 문제 드디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내용 이윤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받으셨어요. 그러게요. 취임하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잘 하시면은 인기 급상승하는 거죠. 못하면 두고두고 욕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지적받고 비판받고 있어서 정말 더 큰 책임감으로 제대로 좀 잘 하려고 각오는 다지고 있습니다. 그건 또 전임들이 욕 먹는 거니까요. 아니죠. 저도 또 교육위원도 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또 자유로울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 짚어보죠. 우선 그 사립 유치원이 그 국가로부터 또는 뭐 지방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게 국고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2013년도에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제 더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누리과정이 시작된 다음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이제 지원이 됐는데 유치원에 지원되는 거는 전체로 따졌을 때 한 2조 정도. 2조나 됩니까? 1조 6천에서 뭐 2조까지 그렇게 그 상계를 하는데요. 유치원 운영비 뭐 이렇게 또 지원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합치면 이제 한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유치원 전체 그러니까 비용에. 사립 유치원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 준다. 네네. 상당한 액수네요. 그렇죠. 절반이니까 거의.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국고를 예산 전체 한 절반 가까이 지원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투명한 회계도 안 되고 그리고 회계에 문제가 생겨서도 어떤 강한 법적 제재를 하기도 어렵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리과정 지원금을 주면서 예, 실제로 이렇게 이제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제대로 아이들한테 쓰여지는지를 회계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건지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그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는 뭐 하는데 공개가 안 된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사도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의 기준이나 시기나 방법들이 굉장히 편차가 컸고요. 공개 여부를 포함해서. 예. 그리고 숫자가 또 많은 데는 감사를 인력도 부족하니까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돈은 주는데 감사도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를 못하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어제 대책에 발표했듯이 예. 회계를 심지어는 수기로 하는 데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회계를 구멍가게인데 그러면. 예. 그 균일하게 예. 모든 유치원들이 뭐 똑같은 기준으로. 예, 국공립이나 사립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유치원들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출, 그러니까 수입 네.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딱 일목요연하게 통일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에 사립 유치원은 들어와 있지 않았던 거죠. 사립 유치원은 들어갈 수 없다 계속 주장해왔고. 예, 예. 이때까지는 말하자면 사립 유치원이 정부에도 학부모에게도 이긴 셈이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왔으니까요, 그죠? 그동안에는 그런 주장을 그동안은. 했고 또 법적 제도적인 미비 때문에 그런 걸 예. 강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래서 한번 열어봤더니 그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돈들이 유용됐지 않습니까? 뭐 본인들은 사기업인데 우리는 네. 본인들의 인식은 사기업이죠. 사기업인데 국가가 보조를 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돈을 쓰는 권한이 있지 않냐 이런 항변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제 출발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유치원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1949년에 교육법으로 출발할 때부터 네. 유치원은 교육기관 학교예요. 네. 학교가 사익을 추구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개인 기업인 것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곳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있다. 유치원이 교육기관, 학교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좀 짚어보고 지원금이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뭐 별로 없었고 실제 대법원에서 지원금은 횡령을 문제 삼을 수 없다. 네, 횡령죄가 적용이 안 된다.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를 법적 성격을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꾸자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떨결에 당론으로 홈런 치신 분입니다. 얼떨결에.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법, 그러니까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이 돈의 성격을. 돈을 네. 목적 외로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이제 조항을 넣었고요. 네. 이게 지원금이다 보니까 횡령죄 적용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보조금으로 전환한다. 예. 그러면 이제 보조금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게 되고요. 사립학교법에도 목적 외, 용도 외로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이런 전횡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급식비 혹은 뭐 시설 안전에 투자할 돈을 뽑아서 자기 자가용이나 가족들 월급을 줘도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횡령 아니다.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그분들이 받는 압박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동안은. 그랬죠. 그러니까 법도 뭐 의무화 강제화 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그러니까 네. 감사를 한다 그래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필요가 그냥 없죠. 유치원 회계로 다시 이제 돌려 보내라. 예, 그 돈을 돌려놔라. 예, 예. 그것밖에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던 그런데 거죠. 그 내용도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런 지적을 받았는지 학부모도 알 수가 없었죠. 학부모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예. 네. 그러니까 교육부의 잘못도 있었던 겁니다.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의 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들에게 있는데 예.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미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하지 예, 못했고. 그랬죠. 어떤 교육청은 감사하면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청은 좀 소수였고 음. 더 많은 다수의 교육청들은 감사는 했지만 공개는 하지 않았고 세종시는 공개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세종시는 사실 사립유치원이 거의 없고요. 아, 거기는 없었어. 이제 예, 없어서 힘이 좀 약하군요, 거기가. 거기는 이제 공립유치원이다 보니까 음. 거기는 뭐 다 공개도 하고 뭐 또 처음 학교로라고 하는 사이트에도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세종시는 비교적 그런 환경이 예외적인 좋은 경우. 예외적인 편이고요. 경우였군요. 예. 자, 그리고 또 그래서 목적에 사용하면 처벌한다. 그리고 회계는 에듀파인에 들어와라. 네. 에듀파인이 뭡니까 이게? 그게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초중고는 다 들어가는 거죠. 원래 원래 초중고는 쓰고 있었고 국공립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고 있었고 사립 유치원만 안 들어가 있었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개인 사업자인데 네. 다르다 국공립이나 이제 초등학교하고는 다르니까 예. 맞지 않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의무화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립 강제할 수가 유치원도 없었다. 강제적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못했던 거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것도 이제 법을 바꾸는 건데요.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부 규칙은 저희가 이제 부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유치원을 예외 조항으로 뒀던 규칙들이 있어요. 이제 유치원은 제외. 뭐 이거를 그런 사립 유치원 제외 뭐 이런 게 네. 있었는데 그런 규칙을 내부령으로 바꿀 수 있고 규칙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바꾸고 네. 법적으로 이 회계 그러니까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에 도입하고 들어오는 것 의무화하는 거를 이제 법에다 담아서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에 맞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하고 또 유치원하고 회계의 항목이나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네. 유치원에 맞는 유치원 에듀파인을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소프트웨어에는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좀 대형 유치원들을 먼저 들어오게 해서 예.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2020년 이제 3월 개원할 때, 그러니까 입학할 계약할 때 예. 개원할 때. 2020년 3월에 전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도입하도록. 지금 추진하는 것이 완전히 되려면 2020년 3월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네.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진행되고. 그렇죠. 그리고 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 부족이나 이런 회계 시스템과 관련해서 아직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분하지 않은 데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인력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공립 학급이라고 표현합니까? 학급. 예. 그러니까 학 유치원이 아니라 국공립 학급을 40%까지 늘린다 이런 거죠. 그게 아니고요. 유치원이 아닙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약이 국정 과제로 이제 약속했던 것이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 그러니까 치원율. 원생 수,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는 원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중에 40%를 그중에 국공립 40%를 국공립에서 책임지겠다. 지금은 거의 75% 가까이가 지금 사립을 다니고 있거든요. 25%만 국공립을 가고 있는데 네. 4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번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제가 학부모님들을 이제 좀 뵀더니 제일 가장 강력하게 많이 요청하시는 게 국공립 유치원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이번 대책을 세우면서 정말 비상한 위기 상황이고 그것에 맞춰서 부모님들 특히 유치원 그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이제 한 해 더 빨리 40% 끌어올리려면 국공립을 많이 짓거나 네. 아니면 사립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거나 네. 뭐 그런 방식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새로 짓는 것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네. 사립 유치원을 사들이는 것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원래 이제 500학급 신설 증설하는 거는 내년 3월에 하는 걸로 다 이미 이제 되어 있는데. 예, 교사 충원까지 다 잡혀 있고요. 지역별로도 다. 그런데 이제 500학급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설 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새로 세워야 되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규 택지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곳은 이제 단설 유치원, 네. 공립 유치원을 좀 원칙적으로 하도록 우선 부지 선정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유형이 하나 있고 예, 아예 새로 짓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병설 유치원의 경우에 학급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병설형 단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병설 유치원이 초등학교에서만 예. 그 주로 예. 이루어졌는데 일부 지역 단위로 보니까 중고등학교에도 병설 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치원을 가능할 수도 운영하는 있다. 곳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런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데가 있어서 중고등학교에도 병설 유치원을 해보자. 그게 해보자. 이제 병설형 단설이라는 예. 방식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립 유치원들 중에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예. 사립 유치원을 하더라도 법인화하자 이런 방향을 잡고 있어서 사립 유치원들 중에서 그렇게 법인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고 그런 교육기관으로서의 운영을 할 의지가 있는 유치원부터 공영화하는 그래서 그 교육기관으로서 본인이 역할하는 건 인정해주지만 예를 들면 뭐 개방이사를 파견한다든가 해서 초중고 사립학교처럼 예, 거의 똑같이 그런 공영형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협동조합 같은 조합식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이제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겠네요. 예, 그렇죠? 공공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방식을 찾고 해서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또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17개 시도교육청과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실태 파악과 수요 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뭐 계획을 어떤 동네는 만들려고 정말 학부형들이 합니다. 합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데도 지금 한두 군데 있습니다. 아 실제 예. 있긴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이제 지원을 받거나 법적으로 그런 근거를 갖지 못해서 네. 이제 부모가 조합형으로 하는 데가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있어서 네. 요번에 이게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이 되면 아마 좀 지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교육을 시키자 했는데 아직 인허가 문제라든가 법적 문제를 미비해서 예. 돈을 지원을 못 받았었군요. 예.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아예 지원해서 키워주자 할 수 있는 곳은 예.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건물 어쨌든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지 그쵸. 않습니까? 네, 이제 임대료도 그런 데는 공공기관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을 신속하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하고 학교 투명화하고 그리고 더 확충하고 공공 유치원을 더 국공립 확대하고 유치원을 예. 그 방향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 유치원 측의 입장도 보면 우선 집단 휴업, 모집 중지 이런 게 그동안 무기였어요. 네. 학부모들은 당장 아이를 보내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거 문제 바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로 달려갔거든요, 보통 교육청에. 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자연스러운 뭐 사고긴 한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교육청에 가서 항의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원장님한테 부탁해야 되고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고 이거 반복되어 왔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집단 휴원이나 모집 중지 이런 걸 하면 어떡합니까? 일부 이제 뭐 폐원하겠다는 네, 아예 폐원.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고요. 예. 주로 이제 경기도에서 어제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한 7곳 정도가 폐원 의사를 밝혔다고 예. 하는데 아직 폐원 신청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분위기는 뭐 이제 휴원이나 폐원하겠다고 네.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장에 그러니까 위기관리 팀 이런 걸 만들어서 시도교육청에서 다 이제 그 현장 실사도 해보고. 실사를 하고 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설득도 하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법적으로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을 한다든가 하면은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본인의 그 사유재산이라고 인식하고 내 마음대로 문 닫아도 누가 뭐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그게 아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유치원은 학교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폐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조건부로 교육감이 인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거기 다니는 아이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권 피해가 있으니까. 예, 분산해서 아이들이 다 다른 유치원이나 이런 그 곳에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을 전제로 그것을 못하면 폐원을 안 되는 거죠. 인가를 그래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래서 마음대로 폐원해버리면 문 닫고 아이들 못 오게 하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그래요?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그거는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은 없죠 이때. 그렇게 한 적은 아직 없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어. 그렇게 폐원까지 막 불사하겠다 말은 했지만 폐원은 실제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난 3천만 원 내도 좋다. 예. 폐원하겠다 이런 데가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예, 예. 걱정하시는 분들도 학부형들은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아이들을 정말 볼모 삼고 예.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 어디 보낼 데 없어서 발 동동 그렇죠. 구를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그렇게 이미 밝힌 바 있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폐원하면 실제로 이 유아 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만약에 이제 휴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행정 조치들은 취할 수 있지만 정원 폐원은 감축이나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데 휴원은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정원 감축이나 이런 조치들은 취할 수 있지만 당장의 뭐 사법적 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그 교육권, 학습권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지금 각 지역의 교육청 단위로 나가 있는 현장 그 관리 위기 대응팀들이 파악을 해서 여기는 정말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의 다른 인근의 국공립 유치원이나 또 필요하다면 어린이집까지 아니면 정말 신속하게 그 지역의 어떤 곳을 임대해서 공립 유치원화 한다든가 이런 좀 다양한 방식의 현장에 맞는 조치들을 지금 빨리 취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메시지는 이런 거네요. 그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관행도 있고 또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교육부가 한 번 물러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번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할 테니까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보지 마라. 이런 메시지네요. 한마디로. 예, 그것은 저희가 교육부가 그리고 교육청이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심각한 사태 지경에 이를 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반성과 또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책임을 정말 통감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렇게까지 해올 수 있었던 데는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고 했는데 기본 상식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생활하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할 수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대응하겠다. 무관용 원칙.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가셔야 한다니까 바쁘시겠죠. 예, 여러 군데도 나오시더라고요. 어제는 종합대책 발표하고 나서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관용을 하겠다. 그게 교육부의 의지다. 이전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해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대목을 여쭤볼게요. 유치원 쪽의 입장들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름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테고. 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 한 얘기 중에 그 교육을 개인들이 대신 교육 부문을 맡아서 했고 보조금을 받긴 했지만 지원금입니까? 지원금. 네, 지원금을 이때까지는 받긴 했지만 초중고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초중고는 결손생긴 보존해 주는데 우리는 개인이 다 감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억울한 지점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전장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는 이해가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에듀파인이 유치원에 맞게 튜닝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는 그 유치원을 수소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총리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부총리님은 아니 사유 재산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니죠. 자기 그 건물이나 이런 거는 사유 그렇죠. 재산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이기만 한 건 아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건 학교도 학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유치원 쪽의 주장 중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제가 여쭤보려고요. 다른 건 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유재산인데 왜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지? 요구사항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건물이나 이런 시설이 사유 재산이니까 그 시설을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그러니까 임대료와 같은 방식으로 이게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 공적 사용료를 인정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 안 가는데 지금 제가 잘 이해했나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육은 공공성이 있는 것이고 공공성이 있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건물에서 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나라가 이 건물 임대료를 내라 이런 건가요? 그렇죠. 좀 쉽게 정리하면 그래요? 정말 그거예요? 그 건물을 사용하는 네. 그 비용을 나라가 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죠. 유치원 회계에서 공적 사용료를 인정해달라. 임대료를 국가가 대신해 달라는 말이네요. 그거는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 지원금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유치원 회계는 이제 부모들이 내는 비용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유치원 회계 내에서 그 건물과 시설을 사용하는 그 사용료를 공적 사용료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희한한 발상이네요. 저는 이 말의 뜻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계속 유치원들의 요구사항들에 있어가지고 사유재산인데 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그러지? 근데 거기에 그 임대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유재산과 임대료가 무슨 상관관계지 했는데 개념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 일을 대신하니까 이 건물 이용료 나라가 책임져줘. 그 부분 우리가 가져갈게. 그러니까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은 학교고 교육기관이지 임대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초중고에서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립학교 어느 곳에서도 네. 이런 요구를 한 경우도 없고 학교라고 하는 이 공적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좀 이제는 좀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선이 진짜 완전히 다르네요. 네네. 이게 내가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인데 철저히 사유재산인데 국가가 지원해 줄 만한 일을 할 뿐이야. 요 정도 인식이네요. 근데 왜 국가가 이걸 다 관리하려고 그래? 이런 정도 인식이네요. 그렇죠. 출발 지점이. 예, 그러니까 출발 지점부터 좀 이제는 이 국민적 요구나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누리과정 국고 지원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더 강했죠. 뭐 지원금이 그렇게 네.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누리과정에 그 2조에 가까운 지원금이 들어가고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그것은 철저하게 또 아이들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전체적인 유아 교육이 이제 보편화돼서 거의 의무 교육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유치원 다 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립 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정말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에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것도 알고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알지만 그게 섭섭하고 서운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갑자기 우리가 범죄자야? 예, 이렇게. 모든 분들을 그렇게 뭐 비리 유치원 범죄자로 이렇게 해서도 또 안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요. 예. 사립 유치원을 정말 열심히 그 교육적인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해오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제 대책 발표하고 난 이후에 정부의 종합 대책에 대해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신 그 사립 유치원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언론은 자꾸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뉴스만 일부 나오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네. 여론이 갈리는군요. 이제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정부 대책을 수용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아 교육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유치원들을 중심으로 또 정말 그 제대로 교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좀 해야죠. 유치원들이 억울하지 않게 유치원에 관한 지원이나 혹은 뭐 목소리를 듣는 창구와 또는 지원 방법도 계속 생각을 더 많이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여론 때문에 조용히 있지 억울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지만 무관용을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면 이게 또 무너져서 똑같이 되돌아갈. 왜냐하면 거기는 이익단체잖아요. 하나의 강력하죠. 이익단체는 다른 사람이 관심을 잃어도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압력을 가할 테니까 이게 다 안 되면은 장관님 책임이에요 이제. 아니 그래서 정말 어깨가 무겁고요. 일단 그 세 개 법안이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어야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도 또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야 의원님들이 크게 이견이 없다,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걸 들었고요. 반대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신속하게 이제 법 처리가 되고 저희가 어제 그 발표한 대책들을 정말 잘 이행 계획, 실행 계획을 세워서 오죽하면 저희가 예비비까지 검토해서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되면은 이제 부총리 책임이고 장관님 책임이고 네. 이 저로위기를 놓친 교육부 장관 유은혜 기록에 남는 거예요. 잘 되면 큰 성과를 남긴 유은혜 장관 이렇게 남는 것이고요. 뭐 개인의 성과는 아닐 거고요. 어쨌든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 이제 모르겠고 이제 다 장관님한테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그리고 무관용 그거 지켜주십시오. 네. 무관용. 자,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습니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유은혜 장관님은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은 저희가 요 사안이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모셔가지고 책임을 묻고 따지고 왜 안 되냐고 다그치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그때마다 나와주세요. 네, 그 정말 나와주시는 걸로 국민들 결정됐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그러니까 후퇴 없이 역행하는 것 없이 저희도 철저히 반드시 할 텐데요. 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진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주시기를 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무관용 지켜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친절한 AS. 이윤의 사회부총리 출연 관련 문자가 많이 오네요. 기대가 큰 거죠. 기대가 큰 만큼 잠사만 욕이 많이 날라오겠죠. 오늘은 응원 문자 많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최백은 교수님 관련해서도 문자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35번 하셨다고. 옆에서 웃고 있는 기자가 하나 있습니다. 미리 들어와서 좀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웃으면 안 되는 시간에 웃어가지고 소리 같이 들어갔어요. 말까지. 자, 라디오 방송이 처음이라 좀 이따가 놀리기로 하고 그리고 영화제 관련해서 영화인이 되는 건가요 이제? 저는 진작에 영화인이었습니다. 이미. 영화를 3편이나 지금 제작한 영화인이라고. 자, 관련 문자가 많이 왔는데 가장 많은 문자는 이문의 사회부총리 관련 문자였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옆에 떠들던 일단 신의 21 김성원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나온지를 지금 설명드리면 KBS 국정감사 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적했는데 크게 보도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 20일은 영화 잡지다 보니 당연히 주목도 했고 같이 이 사안을 추적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KBS가 손익 예상 그것도 손익 예상 손익 계산서 하나 한 장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에 30억을 투자했다. 30억이라는 돈을 예상 손익서 한 장으로 어떻게 투자했지? 너무 이상하잖아. 당연히 국감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인천 상륙 작전에 말 시킬 때 하세요. 아직 나올 때 안 됐어요. 사람들 이게 리듬을 하는 겁니다. 자, 인천 상륙 작전에 KBS라는 공기관이 이런 종이 한 장으로 어떻게 30을 투자했느냐라고 국정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추적한 겁니다. 근데 이 기사가 오늘 오전 10시에 나오는데 미리 나온 거죠. 네, 그렇죠. 네, 편집장님이 아직 기사 안 나오는데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안 하십니까? 나가서 열심히 기사를 홍보하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참고로 나왔습니다. 김성호 기자는 제가 다른 취재 관련해서도 잘 알고 하는데 뭐랄까요 전달할 때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특징이죠? 일단 네. 금방 들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내 취재는 굉장히 잘하는 기자예요. 자, 왜 한 장으로 단 한 장으로 30억이나 되는 돈을 KBS가 영화에 항상 투자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KBS가 인천 상륙 작전 투자가 사실 네.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2015년 5월 18일에 설립한 KBS 콘텐츠 특수 목적 회사와 KBS 자회사인 KBS 미디어를 통해서 예. 시나리오와 인천 상륙작전 시나리오와 예상 손익표만 보고 투자를 계승했습니다. 그 예상 손익표가 예. 동원 관객 숫자가 420만, 500만, 1000만, 1500만 명일 때 매출액 대비 투자 수익률을 계량화한 수치로 기재된 문서인데요. 예. 9월 17일 날 아니 이거에 자기들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나리오 하나하고 자 500만 들면 얼마 벌어요? 1000만 들면 얼마 벌어요? 이거 저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장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야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물론 영화의 흥행을 전망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500만 들면 얼마를 벌고요. 1000만 원을 들면 얼마를 벌고요 하는 그거 아무나 쓸 수 있는 거를 그걸 보고 돈을 선뜻 50억을 투자했다는 게 30억을 투자했다는 게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충무로 해서 사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게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없다고 해주세요. 네,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과정도 이상하다는 거죠. KBS가 굳이 이거를 투자를 꼭 하고 싶었던 거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 특수 목적 회사를 따로 만들죠. 그죠? 네, 그 따로 만들었어요. 그 네. 따로 만들었고 컨텐츠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든 뒤에 4개월이 지난 뒤인 9월 네. 17일 날 네. 1차 투자 운용위원회를 열고 예.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세우고 첫 번째로 한 일이 거기 투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에도 네. 그 KBS 콘텐츠 특수 목적 회사가 예. 어, 다른 영화를 투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후에 KBS 그러니까요. 드라마 22편 사업권에 투자를 했는데요. 예. 평균 투자액이 11억 9천만 원임을 감안하면 인천 네. 상륙작전에 투자한 금액은 평균 투자액을 훌쩍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고 이 이후로는 영화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영화 투자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자체 제작 드라마도 아니고 그리고 영화 제작에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까지 첫 번째 투자이자 유일하게 영화를 투자한 인천 상륙 작전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죠? 예. KBS가 그래서 총 이런 방식으로 투자한 게 30억인 거죠. 네. KBS 콘텐츠 특수 목적 회사가 20억 원, 그리고 KBS 자회사인 KBS 미디어가 10억 원, 합쳐서 KBS가 30억 원을 투자한 네. 거죠. 그러니까 노홍철 씨하고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TH 발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라서 네. 좀 떨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출연 아니라 평상시 대화도 그렇잖아요. TH 발음으로 계속
한국어를 전부 다 THC로 다 덮어버리는 분이거든요. 제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자, 그런데 KBS 이제 국감에서는 KBS 30억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한 장으로 어떻게 한 거냐, 이상하지 않냐 한 것이고, 근데 이때 기업은행 20억이 또 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감에서 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KBS가 투자한 30억 원과 네. IBK 기업은행인 국책은행이죠. 예. IBK 기업은행이 투자한 20억 원 합쳐서 50억. 50억 원이 예. 박근혜 정권 당시에 청와대가 예. 건전 영화에 지원해주라고 지시한 그 50억 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 이야기는 약간의 그 앞부분 설명이 필요한데 청와대 문화체육 비서관 김소용 전 그렇죠.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소위 이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건전 애국 영화 지원해 주라고 하면서 50억을 어느 날 뜬금없이 딱 얘기합니다. 그렇죠. 50억이라는 숫자가 왜 건전 영화에 50억이 나왔는지 근거는 없어요. 50억이라는 숫자를 딱 얘기하자 그 50억이 이 50억 아니냐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을 하자 갑자기 KBS하고 국민은행에서 20억 30억씩 내가지고 돈 50억을 똥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정황이 지금.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온 뒤에 예. 1월 28일이죠. 예. 2014년 1월 28일 2015년 1월 28일인데 그 얘기가 나온 뒤에 건전 애국 영화 투자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예.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돈을 제작비를 모은 영화는 인천 상륙작전밖에 없으니 그거 하나밖에 사실, 없죠. 네. 예. 김소연 전 비서관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인천 상륙작전을 대입해 보면 CJ 엔터테인먼트가 인천 상륙작전의 배급을 맡고 기업은행과 KBS라는 국책은행과 기관이. 공영방송이 50억 원을 지원하고 첫 번째 시드머니를 그렇게 마련한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일사천리로 된 거죠. 이런 게. 그렇죠. 예. KBS가 그리고 그 이후에 영화가 개봉했을 때 민주언론 신입연합이 집계한 수치인데 52차례 보도성 홍보로 밀어주고 예. 게다가 모태펀드 공공자금이죠. 예. 모태펀드가 펀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보훈처가 보급 확산 역할을 맡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소위 이제 대통령의 건전 애국 영화, 소위 이제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받는 그런 영화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한마디로 돈이 갑자기 20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얘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시내 21 오늘 나오니까 많이 읽어주십시오.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는 재밌는 문자가 왔네요. 툭 치면 울 것 같은 목소리라고. 그리고 제가 TH 발음이라고 했더니 공장장이 누구 발음을 지적하냐고. 예.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인정. 근데 이제 이게 이런 1분밖에 없으니까 확 요약하죠. 핵심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 말 중에 아닌 말들을 짚어주세요. 그럴 시간도 별로 없겠지만 대통령이 50억을 얘기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뭘 영화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다고 50억이라는 숫자를 얘기했겠어요. 대통령으로 하여금 50억이라는 말을 입에서 나오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게 대통령 입에서 떨어지는 걸 기다려서 돈을 확 모아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도 돈을 벌었겠죠. 많이 벌었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가 제가 보기엔 핵심입니다. 이것대로 화이트리스트의 어떤 그 범죄 혐의를 구성한 데 내용이고 누가 이 재미를 봤냐. 그걸 지금 신의 21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으로 하여금 50억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먹었냐 이 돈. 그거죠? 좀 아시는 분들 계시면 자, 시내 21 김성호 기자였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저는 안녕.